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일가를 했습니다. 무려 3일 만에 백악관에, 야, 얼마나 들어있었어? 한 4, 5일 있었지 않나, 병원에? 코로나 걸렸는데 4, 5일 만에 나와도 되는 건가?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은데 하여튼 나왔어요. 나오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일가를 해주시면서 백악관의 그 발코니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맞냐 말이지. 나 한 4, 5일 만에 왔다 말이지. 이걸 벗는 퍼포먼스를 해줬어요. I'm better. 난 이뮨이다. Maybe I'm immune. 마법 이뮨이라고? 독 이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드라이어드요? 근데 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밤이어서 그런가?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봤냔 말이야. 이걸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가를 했어요. 뭐라고 일가를 했냐? 미국인들이여,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난 살았다. 아, 그거야. 형은 거기 들어간다며 의료진이 다 붙어갖고 약이란 약은 다 넣더만. 무슨 뭐 렘데시빌에서부터 뭐 온갖 약 다 넣던데. 내가 아까 약도 어디다 뽑아왔는데. 염증 치료제 덱사메타손 제가 이 쌩과 함께 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이걸 넣으면은 뭐 안 좋다 그러던데. 하여튼 이런 것도 받고 렘데시빌로도 먹고 하여튼 뭐 온갖 걸 다 넣어서 뭐 살아는 났는데 그러면서 미국인들이여,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한번 해주셨어요. 뭐 그렇죠. 난 살았다는 거죠. 아니 뭐 형은 살았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이거 수십만일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뭐 럼프 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럼프 형한테 처음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But I will say this, absentee is okay because absentee ballots excuse me, absentee ballots are fine. 별로 I'm fine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마지막엔 I'm fine이라고 하시니까 뭐 저게 이제 하면서도 이 I'm fine 하시답니다. 난전 나는데? 야, 나는 이거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형은 아니잖아. 야, 근데 4, 5일 만에 우리가 보통 2주 격리인데 어떻게 나와도 됩니까? 그랬더니 주치의가 트럼프 아저씨는 코로나 전염을 안 시킨다.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 나은 거냐? 음성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음성은 아닌데 저희 이거 쌩과 함께해서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처음에 바이러스를 많이 발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요게 한 2주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 발산하던 때는 지났고 이제는 바이러스를 발산을 안 하거나 굉장히 조그마한 시기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냥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아직 양성이라는 거잖아. 음성 여부를 안 밝혔다는 거는 양성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거 하면서 이게 나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했더니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고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더 이상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 괜찮다. 전염력이 없다. 전염력이 없어도 바이러스 있는 거잖아.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형은 좀 급해요. 왜냐면은 지금 격차가 벌어졌거든. 빨리 나와야 돼. 전 이해를 해요. 야, 16%까지 벌어졌대요. 코로나고 뭐고 문제겠어. 지금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16%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지금 아주 급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는 게 공개 행사. 전국 유세 강행군. 군병원에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전국 유세를 하겠다. TV 토론은 그거는 바이든 형하고 얼굴 보고 하겠다 그랬는데 바이든 형이 살고 싶죠. 바이든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이제 80이시잖아요. 그래서 럼프 형이 잘못 얘기하다가 비말이 날라와서 나에게 앉는 순간에 내가 사망할 확률이 한 4분의 1 됐잖아. 이렇기 때문에 야 비말 노! 그래서 이거 멀리서 언택트로 하자 그랬더니 트럼프 형이 싫다 그랬어요. 왜 언택트로 하냐. 언택트로 하면 말을 못 끊을 거 아니야. 바이든 형이 말할 때 잠깐만 하고 옆에서 계속 말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끊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노해서 그래서 2차 토론은 결국엔 없는 걸로 넘어가졌습니다. 럼프 형이 나오자마자 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경기부양책 뭐 1조 달러네 2조 달러네 하는 걸 나오자마자 갑자기 대선 후로 미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자마자. 그래갖고 우리 미국 주식이 정말 추청추청했습니다. 보시는 분 알겠지만 나오자마자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한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갑자기 또 조금 있다가 야 그러면 트럼프 형 안 그래도 인기 떨어지는데 증시 급락하면 인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거를 노 했던 거는 더 큰 걸 원해서다. 그래서 노랬다고? 야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하고 노를 해야지. 노 한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더 큰 걸 원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뭐 하여튼 뭐 더 늘려라는 거죠. 늘려라고 하면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트위터에 가도 나오는데요. Go big! 통 크게 가란 말이야. 어디 그 쪼잔하게 배포를 크게 해서 통 큰 치킨으로 통 큰 무양책으로 가라.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통 크게 가나.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민주당보다 더 통 크게 가려고 얘기를 하나 봤더니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이 나라는 단위가 미쳤죠. 2,500조를 제안했는데 트럼프는 처음에 1조 6천억 달러 한 2천조 정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적었거든요. 민주당이 더 높고. 근데 통 크게 가라는 거는 그럼 이것도 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1조 8천억 달러로 늘린 거예요. 민주당보다 어차피 작잖아.
이게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더 큰 거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은 돈을 풀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방만경연을 반대. 야, 이 나라는 야 이것도 충분히 방만한 것 같은데 1.6천억 달러도. 근데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럼프 형이 고 빅 더 크게 가자 해서 1조 8천억 달러 얘기를 한 것도 퇴짜 맞았어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가 이기고 있는데 지금 와서 굳이 럼프 형 편 들어서 럼프 인기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당연히 노를 외쳤는데 저걸 노를 외쳐서 사실은 좀 떨었어요. 미국 주식이 또 경기 부양책 느려지니까 이 바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야 상관없이 뭐가 나오던 간에 막 움직이더니 미국 S&P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왜 오르나 저도 처음에는 야 뭘 발표했나면서 계속 보는데 CNN을 봐도 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저게 오르나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기사를 봤더니 이 월가이드 분들은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게임 이즈 오버다. 자, 16% 봤냔 말이야. 지금 럼프 형이 나와서 아무리 이거 해도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바이든에 발맞춰 이미 가고 있다. 바이든 트레이드에 나섰다. 이미 승리가 기울었고, 그럼 승리가 기울었으면 민주당이 아까 얼마라고? 2.2조. 럼프 형은 1.6조를 고우 빅해서 1.8조. 이거라는 거죠, 지금. 이거라는 거. 모건 스탠리가 말이 이런 겁니다. 야, 뭐, 당장 발표하나, 한 달 있다 발표하나, 어차피 발표할 건데, 어차피 바이든인 것 같고. 그럼 바이든이 되면은 더 많은 부양책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얻나, 내일 얻나, 똑같다. 그 4년 전에 럼프 형하고 힐러리 누나하고 할 때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요런 말을 어디서 들었다가 그날 주식이 그냥 어머나 깜짝아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걸 제 눈으로 봤던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하면서 야 이게 만우절 뉴스인가 뭐 봤던 것 같은데 큰 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여론의 흐름을 되돌리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졌다. 상황은 비관적이다. 야 아직 한 달이나 남았고 한 표도 투표를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럼프 형은 뭘 준비하고 있냐? 법원으로 달려갈 변호사들이 이미 대기 중이다. 야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무슨 변호사가 이미 대기를 하고 있어. 아직 한 표도 투표를 안 했는데 이미 나는 졌고 진 다음에 법률 싸움을 할 변호사들이 대기 중이라는 거죠. 똑똑한데 아직 국회의원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들고 법원으로 갈 사람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여튼 뭐 월간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다가 그냥 당했는데. 하여튼 자 그런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 중국 위안화가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는데 한마디로 미국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주식 채권 등에 많이 샀다 해서 위안화가 올랐다는 건데 이건 뭐 중국은 모르겠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미치고 있죠 지금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원달러 선물 원화가 이게 가격이 세지는 거거든요. 원화 강세 원달러 선물이 얼마 전까지 1200원이었잖아요. 여기가 1200원입니다. 1200원에서 1240 왔다 갔다 하던 게 1150원으로 왔어요. 이제 1140대가 보입니다. 지금 올해 최저점이거든요. 원달러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더 가면은 뭐 과거에는 뭐 1000원까지도 가긴 했으니까 1100 아래로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환율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샀으면 70원이니까 앉아서 5에서 6% 정도 그냥 손실이 났어요. 그냥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1년 만에 지금 최저라고 할 수 있고 지난번에 또 해외 주식 관련해서 어느 분이 물어보시던데 해외 주식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잠깐만 간단하게 1, 2분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죠? 많이 하시니까 수수료 갈 땐 비싸요. 해외 주식으로 단타 치면은 갑니다. 나는 해외 주식으로 초단타를 치겠다. 애플을 2분 만에 샀다 팔았다 하겠다 그러면 가요. 이거 수수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단타를 쳐볼 때마다 돈이 막 줄고 있는 걸 야 0.45%야. 이거 샀다 팔았다 몇 번 하면은 이거 뭐 몇 퍼센트 그냥 가요. 수수료가 당연히 비싸고 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250만 원 이상 벌면은 세금도 내야죠. 고스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한 20% 22% 소득을 냅니다. 또 이것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값은 지연이죠. 이거 보통 한 15분 지연돼 있죠. 당연히 실시간 차트하고 이제 옆에 켜놓고 같이 하시긴 하겠지만은 그 실시간조차 사실은 살짝 늦어요. 살짝 뭐 0. 몇 초겠지만 살짝 늦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환전 수수료가 있죠. 이거 생각 안 하면은 환전 몇 번 하면 또 날라갑니다. 이게 환전이 옛날에 10원이었어요. 거의 1200원 1100원에서 10원 떼기 하면은 이게 몇 퍼센트예요? 한 번에 1%잖아. 환전액이 1%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수수료로 떼고 세금으로 떼고 환전이 있어요. 또 환전 여러 번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가는 거야. 요즘에는 환전 우대가 워낙 많아서 요즘에 워낙 해외 주식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어디가 더 싸냐 이게 굉장히 이슈죠. 요즘에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통합증거금이라고 이제 원화로 밤에 거래를 해주게 하고 그다음에 낮에 됐을 때 이제 달러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또 밤에 잘못해서 거래를 하면은 환전 수수료가 또 뭐 더 비싸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결정적으로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진짜 많은 걸 트레이딩을 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야, 이거 진짜 안 돼. 그나마 원달러는 좀 돼요.
원달러는 전문 트레이더도 있고 이건 우리가 좀 알잖아. 원화니까. 게다가 이거는 원화의 수요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누가 뭐 플로우가 들어온다든지 뭐 해외 수출업체가 돈을 바꾼다든지 어떤 은행이 뭐 원화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정보라도 있는데 이 FX는 이거 진짜 깜깜이에요. FX가 그 포린 익스체인지니까 뭐냐 외화 선물 거래라고 해야 되나? 마진 옵션 거래. 그러니까 마진이라 FX 마진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뭐 USD, JPY, JYP라고 할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또 엄청나게 욕을 먹을 뻔했죠. 야, JYP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잠깐 죄송합니다. 아, 파운드로 합시다. 파운드로. 아니면 뭐 CNI 위안. 아, JYP가 나오려 그래. 하여튼 환율 거래로 이 순식간에 틱틱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5초, 10초 막 이렇게 보면은 FX 마진 거래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모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외환이라는 게 특히 트레이딩 하는 사람 물어보면 원달러 환율 정도 빼고는 환율은 진짜 이건 10만이 아시는 거야. 이건 알기 힘들어요. 이거 거의 도박이야, 도박. 물론 뭐 한 달 뒤에, 한 일주 뒤에, 1년 뒤에 뭐 이런 건 예측이고 뭐 경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충 예측은 하는데 오늘 환율, 내일 환율은 그거 진짜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제가 이거 해서 원달러 말고 그냥 이거 FX 맞이해서 돈 번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봤는데 힘들어. 그분이 참고로 저랑 한 2, 3년 있었는데 갈수록 헤어가 좀 이렇게 좀 줄어드셨어. 하다가 스트레스 받았어. 그분은 그래도 이 환율 전공이 아니라 저거였어요. 해외 선물. 우리나라 해외 선물계에 내놓으라 하는 고수였어요. 해외 선물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해외 선물은 기본적으로 뭐 주가지수 뭐 S&P라든지 뭐 이런 거 또 근본이 있는데 FX 마진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이거 뭐를 보고 해야 될지 완전 깜깜이기 때문에 이 헤어가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풍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FX 마진이 공인된 증권사에 공인된 HTS 뭐 이런 데서 하면 상관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못 들어본데 그런 데서 하면은 사기가 많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을 넣어서 어떤 예를 들면 원달러를 산 것 같아. 원달러 칩시다. 간단하게. 원달러를 사서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증권사 말고 이런 사설 업체들은 나는 돈을 넣고 거래한 걸로 보이지만 내 화면상에는 실제로는 얘들은 거래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거 우리 증권사는 당연히 이런 게 없고 공인된 증권사들은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 뭐 이베스트 이런 데는 거기는 당연히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사설업체들 있잖아요. 사설업체는 예를 들면 내가 100개 USD를 샀다. 그러면 내 화면에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조금 따면 줘. 조금 잃으면 자기들이 갖고. 근데 만약에 많이 잃으면 그럼 뭐 업체가 갖는 거니까. 많이 따면 업체가 없어져요. 업체가 없어져. 이게 조심해야 돼요. 많이 발생을 해. 내가 많이 따면은 업체가 없어진다니까? 연락을 안 받아. 전화번호가 없어져. 나는 FX 마진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화면만 변한 거지 실제 거래를 안 한 거죠. 걔들은 그냥 돈을 자기 통장에 갖고 있다가 얘네 결과만 보고 뭐 돈이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주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안 주는 거예요. 업체 전화번호가 바뀌고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되는 거죠. 과연 내 돈으로 실제로 거래를 했는가? 몇몇 업체들이 얘기긴 하지만 사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게다가 이 FX 마진 같은 경우는 공인된 데가 아닌 게 하면은 대부분 도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원에서도 뭐 도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지만 웬만하면은 좀 안 하시는 쪽으로 FX 마진 거래는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원화 관련 원화가 엮여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아니까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래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여튼 오늘의 이제 뉴스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부터 드리면요. 지금 우리 홍남기 부총리 선생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전세가 만료거든요. 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전세값이 일단 안 꺾이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24번째인가? 하여튼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저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기존에 전세 계약이 있으면 갱신이 되잖아요. 2+2니까. 근데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살짝 떨리고 있어요. 하여튼 상당수 전세 계약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물량이 없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없어. 이게 문제. 나는 여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모르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역시 KB 자료인데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강남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은평구와 광명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은평구, 광명, 노원구, 수원, 성동구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이 오히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여기는 왜 많이 오르지? 제가 여기는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강남은 너무 올라서 그런 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이 매매하고 가격 차이가
경로가 굉장히 많이 좁혀진 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니까 사실상 앞으로의 전세는 현재로서는 4년짜리잖아요. 4년인데 2년 뒤에 우리 그 프로야구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옵트아웃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얘기 드렸지만 옵션이 있는 거죠. 2년 뒤에 갈까 말까 고냐 스도비냐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을 2년 뒤에 준다는 거지. 사실상 4년짜리 전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량 같은 게 지금 많이 잠기고 있는 현상이죠. 게다가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진짜 이 갭 투자한 다음에 도망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전세 보증금 한 명이 200명한테 400억 띄어먹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띄어먹으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통 허그죠. 허그가 대신 갚아줍니다. 근데 보면은 변제금 중 이 띄어먹고 도망간 A씨에게 청구해서 회수한 실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된 이유가. 아니 A가 막 전세를 준 다음에 돈을 푸르륵 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허그가 대신 갚아준단 말이에요. 보험 들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부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잘 못하냐 보니까 조심하시라고 잠깐 알려드릴게요. 야 이런 경우가 있어. 야 세상에 진짜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머리가 똑똑하면 안 되는데 전세를 들어왔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짜고 이걸 월세로 신고해. 그 다음에 그 집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전세인 줄 알았는데 돈을 넣고 보니까 월세처럼 신고가 돼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여기가 은행이 돈을 받아간다는 거죠. 이 집을 경매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순식간에 여기 A가 도망갔기 때문에 이 집으로 원래 팔아서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먼저 선순위가 있으니까 은행이 받고 도망간 A를 잡지 못하면은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기에 관해서는 좀 딴 건 모르겠고 이거는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보면은 일단 저같이 뭐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의 이 눈치를 좀 봐야겠지만 안정이 됐어요.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건이 없죠.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몇 억을 더 내야 되니까 당연히 매물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수요들이 할 수 없이 야 종잣돈 올라가요. 대출에 전세금 올라가요. 월세제가 돈 모으기 어려워 영끌하죠. 뭐 부동산을 영끌하던 주식을 영끌하던 영끌을 하는데 지금 영끌한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가 여기입니다. 지금 영끌을 했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코스피를 했고 우린 영끌을 해놨어. 영끌을 했는데 여기야. 저는 진짜로 제 인생 살면서 주식시장이 제발 크게 밀리지 말아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게 이 주식 인생 10년 만에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발. 조금 조정은 있겠지. 뭐 2000, 2200, 2300 뭐 이런 조정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제가 이래서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뭐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뭐 1900, 1800 정도 간다. 아니면 1800 깨지는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영끌했던 분들이 마음을 다쳐. 저야 뭐 조금 더 사고 버틴 다음에 더 사고 존버다 하고 버틴 다음에 뭐 2년 뒤에 봅시다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여기서 영끌했던 분들이 특히 마음을 다쳐요. 이걸 언제 봤냐면 우리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펀드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이게 2006년 2010년까지 펀드의 바람이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휘몰아쳤어요. 그때 우리 엄마도 들어갔어요. 옛날에 얘기 들었죠. 러시아, 브라질, 중국 뭐 이런 펀드를 여기서 다 넣었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께서 이 펀드 좀 봐달라고 요 명세서를 꺼냈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82%, 뭐 마이너스 93%. 뭐 이런 펀드들이 수두룩 빽빽했어.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막 부음이었던 어떤 펀드에서 우리가 모두 다 영끌을 해서 글로벌 투자, 특히 중국, 브라질, 러시아, 우리나라 코스닥, 뭐 코스피 엄청 투자를 했다가 리만을 맞았거든. 브릭스. 리만을 맞아서 여기서 정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이 공모펀드라는 걸 들어왔던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 어떤 아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충격을 본 다음에 이때부터는 좋았거든. 이때부터는 다 회복을 하고 다 좋고 사실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펀드들도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영끌을 한 다음에 그 엄청난 충격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뭐 이런 걸 당하니까 이 다음부터 펀드는 다시는 쳐다를 안 봐. 우리 집에 가훈이 생겨.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증, 담배, 주식 뭐 이런 게 생겨. 남자가 아니지. 가족 중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가훈이 붙어요. 보증 담배. 이런 게 붙으니까 이 다음부터 펀드 이 수탁고 떨어지는 거 봐요. 시장이 좋았거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여기서 한번 다친 다음에 마음을 다치면은 아무 안 와. 이게 10년 걸렸어요. 이게 10년 만에 드디어 뭐 주식자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우리 코스피가 조정은 언제나 있는 거여서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다칠 정도로 만약에 조정이 오면 여기서 어디가 마음이 다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음이 다칠 정도로 이게 오면은 거의 10년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트라우마 생긴다 그러잖아. 제가 옛날에 모 라면을 점심에 끓이다가 깜빡 잤어요. 그래서 저녁에 왔는데 라면이 다 불었어. 완전히 죽처럼 돼 있어. 딱딱
이렇게 굳어갖고 위에 뭐 팬케이크처럼 돼 있더라고 라면이. 저녁이니까. 근데 그거를 저녁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먹었거든. 이렇게 칼질해서 그거 먹은 다음에 가서 제가 6개월을 라면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라면은 2년을 넘게 그 라면을 안 먹었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 라면 생각하면은 옛날에 그렇게 맛있던 라면이었는데 옛날에 올라오던 뭐 이런 게 생기니까 라면을 못 먹겠어요. 이거 주식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연끌했는데 부동산도 진짜 급격한 조정은 안 왔으면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부동산이건 코스피건 급격한 조정이 오면은 이거 제 생각에 한 10년의 여파가 가요. 맘상한 사람들이 안 와. 안 봐. 이거 10년의 여파가 오기 때문에 조정은 좀 살살. 올라가는 것도 살살. 너무 세게 올라가면은 영혼을 더 끌어. 여기서 만약에 정말 미쳤다 하고 2,700 가자 3,000 가자 하고 가면은 영혼이 아니라 이거 뭐 내 신장을 팔 수가 있거든. 야 그러면은 또 안 돼. 여기서는 그냥 좀 차분하게 좀 조정 적당히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살살 조심스럽게 아래건 이건 조심스럽게 가야지 잘못 움직이면은 정말로 크게 마음을 다치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데로 생각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3억 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봅시다. 3억 원을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라고 해서 양도세를 과세를 한대요. 그래서 특정 종목 3억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죠. 양도 차익의 한 22에서 33%까지 금액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 직계 좀비속이나 특수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3억이다 그랬더니 연자제냐. 우리 아빠가 주식 많은데 나는 어쩌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그럼 알겠어. 그러면은 대주주 개인으로 세대 합산이 아니고 특수극이 아니고 개인으로 해줄게. 대주주 개인의 3억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왜 세금이 모자라서 하십니까? 증세입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증세 목적이 아니고 과세 형평을 목적으로 한 거다. 왜냐면은 3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죠. 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여야에서 지금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조금 밀어달라 그랬더니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건 좀 미룰 수 없다라고 지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이게 있었죠. 뭐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를 열심히 싸웠던 주식 양도세 이거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누구나 내는 거죠. 이거 올랐어요. 5천만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면은 20% 세금을 내는 거는 이거랑은 다른 내용이고 이거는 누구나 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 5천이 되건 안 되건 종목당 3억을 넘으면은 대주주로 판단을 해서 이에 따른 양도세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건 누구나 내는 거예요. 국내 주식이나 공모 주식형 펀드에 5천만 넘는 건 누구나 내는 거고 5천만 안 넘더라도 원래 대주주면은 세금을 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막 20몇억 하던 거를 10억으로 낮춘 다음에 이번에 3억으로 내리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증권거래소 걷잖아. 이거는 세금을 2번 내는 게 어딨냐. 이중과세다. 이걸 깎아달라 해서 깎아도 줘요. 0.25에서 0.23 조금 더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2년 뒤에는 0.15 0%는 안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깎아주긴 깎아줍니다.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조금 내리긴 하는데 조금 천천히 내리고 자 그런데 이건 파이어 날까봐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정부의 얘기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뭐를 지향하냐 이거는 호불호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에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신 다음에 큰 정부예요. 아시죠? 이거는 우리는 큰 정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번엔 우리 정부는 지금 큰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큰 정부라는 거는 당연히 세금을 확대하고 재정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거죠. 재정의 역할을 늘려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양극화를 해소해주고 가장 중요시하는 게 형평성이잖아요. 형평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소득세율을 올린다든지 40에서 42로 올렸는데 2020년 7월 22일 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42에서 45%로 올랐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부동산에 종부세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주식 양도 차익을 늘린다든지 이런 과세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가장 중요한 걸 형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좋다 얘기해도 혼나고 안 좋다 얘기해도 혼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는데 형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주식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지. 3억 있는 사람들 과세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아까 봤잖아요. 뭘 봤냐? 제 개인적인 생각엔 뭐 3억이건 1억이건 뭐 그래 과세할 수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연끌했거든. 조금만 좀 조심스럽게. 야 이게 정말 그 깨질까봐 이렇게 좀 이렇게 요렇게 들어서 이렇게 놔야 되거든. 이때는 좀 이렇게 뭐 후락후락 움직여도 뭐 아무도 연끌 안 했는데 뭐 근데 지금은 조금 연끌을 했기 때문에 조금 깃털처럼 조금 이 조심스럽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완전히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건 야건 다
같이 정치인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좀 유예해주자. 조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움직이는 거를 조금 만만하게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로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유예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주식 유튜버들이 대주주문대를 선동한다. 전 아니에요. 야, 내가 뭘 선동했어. 전 아닙니다. 저는 1번 주식 유튜버가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헛소리 하는 유튜버죠.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고요. 대주주 문제에서 선동 안 했어요. 할 수 있지. 근데 조금만 조심스럽게.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선동 아니고요. 지금 그런 걸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데, 물론 이 부총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건 강화가 옛날에 2018년도에 이미 결정이 된 거다. 과거에 결정이 된 거에서 지금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다시 바꿔주면은 뭐 그대로 하겠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아마 국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좀 약간 무서워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대주주 요건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면 3억이 있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세금을 낸대. 20 몇 %를 낸대요. 30%까지. 야, 그러면은 팔고 싶잖아. 요거 팔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잠깐이지만 물론 이거 굉장히 잠깐일 거 생각되는데 휘청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휘청을 해도 1월 한 초중순 되면은 또 다시 사서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못 돌아오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과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휘청하면은 야 우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과거를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25억에서 15억으로 바꾼다든지 15억에서 10억으로 바뀌었을 때 한 뭐 3조 6천억 3조 8천억 정도 진짜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25에서 15 15에서 10 근데 이번에는 10에서 3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요 두 개보단 10에서 3이 더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거든? 느낌상. 자, 주식 25억에서 15억 가는 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15억에서 10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과 10억에서 3억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압도적으로 클 것 같아서 과거에 3조 정도 나왔으면 이게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신문에서는 뭐 10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걱정을 하니까 아유 우리가 지금 영끌에서 지금 비투를 하고 있는데 야 비투는 너무했다. 비투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 하여튼 영혼을 끌어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트리거가 될까봐. 혹시라도. 어머나 세상에 하고 혹시라도 가면은 결국엔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음 다치는 분이 많을까봐 좀 굉장히 좀 걱정이 개인적으로 되고 조금만 개인적으로는 좀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뭐 형평을 중요시 한다니까 뭐 3억이건 뭐 5억이건 1억이건 뭐 10억이건 좋은데 조금만 좀 뭐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런과 더불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또 야 너무 큰 정부로 가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재정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따끈따끈하죠. 국가 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유지하겠다. 한마디로 돈을 막 쓰지 않고 처음에는 2022년 예산부터 재정 준칙을 존중해 편성할 거다 그랬더니 처음에 2025년이라 그랬죠. 바꿨어요. 2022년부터 그때부터는 재정 준칙을 존중해서 돈을 좀 적게 쓰겠다 그랬더니 야 우리 더 센 것 같아. 재정 준칙을 뭐 하면은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야 더 많이 쓰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쭉 보면은 확실히 지금 큰 정부 작은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큰 정부 돈을 좀 많이 쓰는 쪽으로 많이 써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 사례를 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혼내실 거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는 18에서 뭐 20세기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부분 작은 정부였죠. 그때 당시 나온 게 자유방임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손이 형 요즘에 내 꼴을 넣기 때문에 요즘 보이는 손이죠. 요즘 보이는 손이지만 옛날에는 잘 보이지 않는 손이었지. 한창 때는 좀 못 알았을 때는 이 18에서 20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단 말이야. 자유방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건드리는 걸 싫어했어. 레세페 뭐 그랬죠. 누구 패라는 게 아니라 레세페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그러다가 경제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대공황 오니까 야 레세페하고 가만히 뒀더니 손이 활동을 못하더라. 손을 앞에다 탑에 두니까 얼마나 잘해. 맨날 이상한 미드필더 시키고 말이야. 수비 가다 뭐 이런 거 시키니까 잘 못해. 근데 앞에 두니까 해리케인이 패스를 해서 4골씩 넣어. 야 그러니까 이거 큰 정부를 해야 된다. 뉴딜 정책을 해야 된다. 탑에 놓란 말이지. 아니면 윙으로 세우거나 공격적인 윙으로 세우거나 공미에 두거나 이래라. 그래서 수정을 해요. 수정 자본주의랍니다.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왜 잘 나갔어요? 그래서 큰 정부 시대가 와요. 그러다 조금 있다 큰 정부 시대가 오는데 좀 미국이 조금 있다가 일본한테 밀고 헬렐렐레 하고 소련하고 있는데 소련하고 냉전 안 하면서 원투펀치 맞으면서 애가 헬렐렐레 해. 나라가 헬렐레 하니까 그때 레이건 형이 등장을 해요. 안 되겠다. 다시 작은 정부로 간다. 나라 꼴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헬렐렐레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자유주의를 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새로운 자유주의라 그래서 또 작은 정부로 가. 작은 정부로 쭉 가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오바마 형이 딱 잡은 다음에 야 오바마 형 아무리 봐도 큰 정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할 수 없지. 야, 위기가 올 때는 원래 큰 정부예요.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잘리는데. 위기가 왔는데 나는 작은 정부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잘릴 거 아니야. 그래서 위기가 금융위기가 오니까 뭐 바랄건 안 바랄건 하여튼 큰 정부로 갑니다. 정부 개입을 확대해요. 확대하고 또 트럼프 형은 사실 처음 왔을 때 당연히 작은 정부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세우는 게 레이건이었잖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빨간 모자 쓰고 누가 보더라도 레이건하고 비슷한 말 하면서 저 중국 말이야 옛날 소련이지 말이야 원투를 때려야 되지 말이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레이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작은 정부를 갈 것 같은데 또 코로나가 왔어. 게다가 말하는 거는 돈 쓰는 걸 좋아해. 통이 크시잖아요. 아까 봤죠? 고우, 빅. 좀 더 크게 가란 말이야. 그래서 재정 유출을 늘려. 그래서 또 이거 큰 정부로 가나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큰 정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되게 뭐 혼날 거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큰 정부로 가고 있고 양극화를 좀 줄이고 뭐 아래를 올리고 위를 좀 깎고 뭐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그런 건 좋은데 조금만 그 조심. 딴 건 모르겠어. 딴 건 그래 뭐 부동산 세 소득세 뭐 하여튼 뭐 무슨 세 뭐 다 좋은데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야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깨지면 어떡할 거야. 야 깨지면 이게 깨지면 일본 슈커월드가 아닌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깨질 때는 좋은데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서 다 떠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그 밥벌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이게 조금 그 제 밥벌이에 상당히 어려운 게 1번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제가 건들 수 없는 일이니까. 두 번째 또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그게 뭐냐? 공매도 금지가 6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내년 3월이야. 이게 만약에 풀리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풀리면 어떻게 될 건가? 공매도가 풀리면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건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또 한 10분에 걸쳐 들어보도록 할게요.